용어마드 쿠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검은 금요일을 겪었던 우리 시장,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까지 하락했지만 오늘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56% 상승하며 3,137포인트, 코스닥이 오늘 크게 오릅니다. 1.28% 강세로 782포인트에서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다만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여전히 팔자세입니다. 60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기관이 545억 원, 606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40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세 나타냅니다. 43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 86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36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 반등합니다. 1.6% 오름세로 현재 7만 원, 7만 전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1% 가까운 내림세로 25만 5,500원, 25만 6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4% 약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대 추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93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오르고 있고 현대차 0.24% 조정받습니다. 거래가 20만 9,500원입니다. KB금융이 오늘 2%대 반등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10만 8,300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9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4% 가까운 오름세로 6만 3,800원. 한편 HD현대중공업은 3.67%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45만 9천 원으로 나타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좋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 종목이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1.78% 반등하며 42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도 0.56% 강세로 10만 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4% 가까이 반등합니다. 29만 1,000원, 에코프로도 1%대 오름세로 4만 8,200원이고요. HLB까지 2%대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4만 7,000원으로 나타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지금 10위권 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약세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불 켰는데요. 파마리서치가 현재 1% 가까운 오름세로 55만 6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29% 약세입니다. 25만 9,25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흐름 좋습니다. 5.82% 반등하며 거래가 13만 4,600원. 삼천당제약도 2.1% 오름세입니다. 19만 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까지도 0.62% 강세, 거래가는 32만 3천 원입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테마주가 강한데요. 특히 타이플라스틱 관련주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이플라스틱 협약 기대감의 관련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플라스틱 협약이 대체된 영향인데요. 타이플라스틱 관련주 내에서는 세린 BNG가 15.2% 급등하며 거래가 1,942원입니다. 삼육물산도 10% 가까이 상승합니다. 8,700원. CTK가 5.49% 오름세로 거래가 5,96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TO 관련주입니다. 오는 6일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인 가운데 토큰증권, STO 법제화가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STO 관련주 내에서는 K옥션 10% 가까운 오름세로 거래가 5,070원이고요. 핑거가 7.5% 강세로 거래가 12,900원.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5.51%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1,1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미국 고용 쇼크 여파로 오늘 환율 1,387원대로 급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9시 34분 기준으로는 1,388원 70전이었고요. 현재도 1,388원 30전으로 1,388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갑니다. 0.65% 강세, 1,339포인트고요. 코스닥 1.32% 강세로 78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뚜렷한 호재가 없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워낙 낙폭이 커서요. 사실 오늘
새로운 한 주의 첫 거래 어떻게 시작될까 걱정도 많았었는데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까요? 일단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예, 반등은 맞지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에 비해서는 좀 이제 너무 이제 미미한 네.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증세에 대한 그 부담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정치적인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10억의 대주주 양도세 조건을 조금 이제 올리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만의 반등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이죠.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도 저희가 이제 최대 세율의 35%를 좀 많이 이제 한 20%대로 많이 낮췄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 양도세라는 것은 이제 배당 양도세가 일반적인 그냥 주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주식 말고 이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다른 거의 양도세보다 너무 좀 더 높다라는 측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납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조건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50억에서 이제 10억 원으로 낮춘다라는 그런 컨셉,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그 정치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오늘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살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잘 아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용 이제 쇼크가 나타나면서 네. 금리가 많이 급락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외에 이머징 쪽에 대한 어떤 수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작용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성장주 쪽,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많이 상승하고 있고, 국내 이제 코스피 안에서도 약간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런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높은 쪽, 2차 전지 이런 쪽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의 어떤 이제 핵심적으로 좀 저희가 지금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내외적으로 배드 뉴스에 해당할 수 있는 이슈들이 지금 터지긴 터졌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그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제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세제 개편에 포함되면서 이게 상당히 그 투자자들의 어떤 민감한 사안이 지금 부각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 그대로 강행될 경우에는 우리 증시의 방향이 그동안 워낙 이제 우상향으로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꿀 정도의 임팩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뭐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대주주 양도세 조건이 주식과의 연동성이 100%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다만 이것은 분명히 이제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무조건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10억 원으로 저희가 이제 타이트하게 됐던 전전 정부에서 봤을 때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제 10억 원이 대주주 양도세 조건이었는데 네. 해 당시에 이제 연말에 개인들의 어떤 순매도가 상당히 좀 컸습니다. 특히나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연말에 3조 이상을 매도를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네. 22년도, 23년도 모두 다 1조 이상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좀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코스피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꾸준하게 가지고 있었으면은 주식에 대한 어떤 성과를 좀 많이 얻을 수가 있었는데, 기관하고 외인들하고 좀 다르게 국내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주주가 된 걸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5억 정도의 주식을 샀는데 이것이 좀 올라서 연말에 10억 이상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갑자기 개인들이 대주주의 어떤 요건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좀 더 가지고 있고 싶지만 그래도 세금을 좀 일단 회피하고자 일부 매도를 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들은 계속해서 기관하고 외인들보다는 조금 불리한 요건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지수가 많이 올랐죠. 네.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어떤 그 대주주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들이 되게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유 없이 그냥 세금 때문에 연말에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연초에 매수를 하는 그런 측면의 그런 액션 자체가 상당히 좀 불합리하고 이제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관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는 주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하고 외인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돈 경쟁을 하는 거죠. 주식 안에서의 우리가 더 좀 나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자산 싸움을 하는 건데 대결을 하는 구조인데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불리한 요건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부담감.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후년부터 시행이 아니라 올해 연말부터 계속 바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측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증세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 민감한 부분들을 계속 건드렸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집적으로 이제 증세에 대한 부분이 투자자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좀 역겹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에 대한 그 판단 자체가 너무 이제 재벌에 대한 재벌들만 하는 어떤 투기적인 장 이런 컨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안에서의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사실 부동산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국내 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근데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고용도 늘어나고 해당 GDP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선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각 국가별의 국력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G2 국가 간의 어떤 경쟁도 심하지만 그 G2 국가의 라인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메리트를 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저희가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가장 낮죠. 그만큼 저는 제조업 기반의 어떤 얻을 것이 소위 얘기해서 얻을 것이 많은 국력이 상당히 좀 좋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력을 좀 키워가야 된다는 컨셉은 분명히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쪽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시장을 좀 이제 핍박하고 결핍하는 그런 컨셉의 어떤 정책은 사실상 지금 저희가 주주환원을 이제 막 키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에서 가장 낮은 20%의 주주환원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식물에 이제 새싹이 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씨앗을 하고 이제 이파리가 폈는데 이파리를 계속 지금부터 떼게 되면 사실 한국의 국익에 너무 큰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세금이라든지 분배하는 정책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무조건 맞는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수급을 한번 짚어보죠. 지난주 금요일에 환율 1,400원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지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환율이 이렇게 다시 강달러 혹은 내부적인 이유로 1,400원 돌파하면 외국인 수급도 사실 좀 꼬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결국 들어와야 이 이상 3,200, 3,300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환율 기반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외인 수급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보세요? 맞습니다.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는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하고 무관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고 외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느냐 고배당이라든지 가치주 위주로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좀 일부 해소한다라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외인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컨셉. 9월 달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률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빗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빗달러 관련한 달러 외인 자산에 조금 이제 버블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만 쪽이라든지 이런 이머징 쪽의 어떤 매수세가 이런 글로벌 센티먼트, 안전자산 위험 선호 뭐 이런 컨셉으로 봤을 때는 안전자산인 이제 달러를 좀 벗어나서 이제 좀 이머징 쪽의 주식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만약에 이제 달러가 떨어졌다라는 컨셉이 미국 주식의 변동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같이 겪어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달러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는 컨셉으로 가지고 가고 미국이 금리를 이제는 낮출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외인들 수급은 물론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이머지 여타 뭐 금도 그렇지만 여러 이 빗달러가 이제 빗달러 자산,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졌을 때 수혜를
받는 그런 자산군이 같이 수혜를 받는 컨셉이겠지만 한국의 이제 외인들의 수급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유익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분명히 글로벌 대비해서는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외인들 수급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측면.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기업들에서도 이런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본다면 그쪽에 많이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그 코스피 지수는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뭐 코스피 4% 가까이 낙폭이었지만 코스닥은 4% 넘게 또 빠졌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곳이 코스닥인데 상대적으로 더 가지 못하고 빠질 땐 더 빠지고 지금 이런 양상이란 말이죠. 회복이 더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키를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의 수혜 종목군들이 모두 다 코스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좀 코스피보다 더 올랐던 측면이 있겠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일단 실질적인 지난주에 어떤 기재부의 어떤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어떤 정도 좀 알 수 있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조금 일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언급드렸겠지만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급락한 것은 저는 계속 걸립니다. 100달러가 됐던 게 갑자기 1.5%가 하루 이틀 만에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시장의 변동성을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코스닥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코스닥 기업이라든지 성장주, 고 PBR 종목군들이 오히려 아웃퍼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주환원 측면에서의 수혜를 받지 못한 쪽이 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쪽이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쪽이 조금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고 어떻게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라는 컨셉의 돈의 이 수급 플로우가 바뀌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그 기대감이 일단 코스닥 기업들에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주 환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낮아진다라는 컨셉 그리고 세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진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일부 바벨 전략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 수익률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 그리고 코스닥뿐만 아니라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2차 전지라든지 일부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고퍼 종목군들 중에서도 내러티브가 있는 쪽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사실 지금 뭐 제약 바이오 관련한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해당 기업들이 다 지금 글로벌 관심도가 높은 뭐 이제 비만 치료제 이런 쪽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는 쪽이고 그쪽에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 주전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낮아졌을 때 이 성장주 내러티브가 좋은 쪽에 대한 일부 키 맞추기 장세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이제 투자자들이 결국 8월장을 어떻게 대응할까? 8월 들어서 확 바뀐 분위기, 지금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 이러면서 일단은 낙폭이 커졌다. 지금 이런 상황에 딱 맞닥뜨렸단 말이죠. 그럼 이제 8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되게 어렵네요. 공격적이다 혹은 수세적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상하게 찝찝함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대감이 낮아진 거잖아요. 한국의 그렇죠. 리레이팅에 확연히 대한 낮아졌죠.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인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해당 주주환원 정책을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공격적으로 안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대통령께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사실 선진국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일부 노동자들도 일부 그냥 직장인들도 이 배당을 가지고 어느 정도 쿠폰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소득 플러스 알파가 되는 컨셉에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큰 중장기적인 흐름은 사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달에 핵심적인 것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너무 좀 심하게 반영이 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점 매수 전략 이런 컨셉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도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성과가 나야지 그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 증권이라든지 증권 업종들이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산 쪽 좋고요, 조선 쪽 상당히 좀 좋습니다. 해당 업종군들은 사실은 몇 안 되는 업종군들이에요. 지금 실적이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모두 다 상향 조정이 되는 몇 안 되는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군들 좀 모두 다 이제 아시는 그런 업종군들이겠지만 해당 업종에 좀 집중하는 전략도 의미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AI를 계속해서 밀어주는 그런 컨셉으로 중장기적인 알파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주주환원 관련한 고배당 종목군들에 대한 저점 매수와 함께 실적, 우리가 전체적인 실적이 둔화되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해당 성장주에 대한 관심 고르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성장주보다는 오히려 다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컨셉을 저는 이제 시나리오, 가장 그 유력한 시나리오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들도 지금 실적 전망이 좋아요. 지금 내년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를 가장 많이 올리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근데 주가는 요즘에 사실 증권주들이 맞습니다. 네. 사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맞습니다. 조정을 받는 국면이었고, 네. 뭐 금융주, 뭐 대표적인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순이자 마진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맞죠. 주가적으로도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살짝 조정을 받기도 하고, 지주사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만 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맞습니다.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실적, 이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둔화됐다, 실망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증권주가 많이 빠지게 되면 사실 증권주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은행주들도 많이 빠졌죠. 근데 사실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컨셉에서는 은행보다는 증권주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이제 성장성에 대한 그런 이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증권주가 조금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미장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미장도 많이 빠졌습니다. 3대 지수가 오랜만에 1% 이상. 예. 나스닥은 더 크게 빠졌죠. 지금 뉴욕 증시도 관세 이슈가 끝나고 나서 고용 지표가 확 안 좋게 나오면서 뭔가 분위기가 냉랭해진 느낌이 확 들거든요. 뉴욕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금리의 변동성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빅스 지수도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20%, 3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의 주시장은 사실은 기업 친화적인 측면이 많죠.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역할을 경기 측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크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기업 이익을 분석을 해보면요, 결론적으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미국의 IT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투자 은행 쪽에 실적 컨센서스가 너무나도 계속해서 좋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미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대비해서 너무나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던 배당을 또 올리던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개인 소비, 그 미국의 내에 있는 개인들의 소비에 또 직접적인 연관을 좀 주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가 이미 한국이 많이 배워야 되는 컨셉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견조한 실적 안에서 미국의 변동성은 사실 단기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 실적 좋은 건 뭐 항상 예상치 웃돌니까요. 마치 공식처럼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도 대부분 다 맞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으니까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허약해진 세입 기반을 채우기 위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시켰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 증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가 역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수냐, 증시 부양이냐,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립한밭대 회계세무학과 이동건 교수 나오셨고요.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 김형균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설명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하였다고 봅니다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년 발표되는 세제 개편인데 올해 세제 개편이 좀 더 의미 있는 것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이었고 정권이 바뀐 뒤에 명확하게 방향성도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상했지만 이전 정부에서 했던 감세 정책들이 상당 부분 다 되돌아갔습니다. 네. 법인세를 비롯해서 말이죠.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듣겠습니다, 교수님. 예, 일단 지난 3년간 통계에 다 드러나듯이 감세 규모가 대략 90조, 올해까지도 그 효과에서 한 100조 정도 감세가 되고 그 말은 세수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매우 열악해진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복합 위기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법인세 감세 이후가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 위기 이후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부채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그 당시에 바이든 정부의 IRA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관세까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시장의 주체가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서 활력을 불어넣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제 좀 증세를 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래서 증세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증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전 정부가 갈리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이라기보다는 그냥 세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세제 개편안은 이 상속세 개편안이 빠져가지고 사실 김이 빠진 모양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결혼, 출산, 양육 그리고 노후 대비 관련한 연금 이런 세제가 많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네. 또 기존 규정을 좀 정교하게 그렇게 보완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자금을 정권 시장으로 환류시키겠다, 유도하겠다 그런 거는 상당히 방향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서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I나 반도체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해놓고 이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정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한다고 해놓고 정권세율을 인상한다든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상충되는 규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실 세법의 정책적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총평에 대한 부분을 들었고요. 본부장님께도 일단 총평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증세냐 감세냐 하는 방향성은 어떤 재정 상황이나 정부의 조세 철학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본시장 참여자, 투자자 관점에서 조금 이게 정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인가 하는 그런 개별적인 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추후에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시 관련된 내용인데 주식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이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건 이제 대상이 더 확대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지금 매우 뜨겁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 예전부터 찬반 경론이 참 치열했던 분야인데 어쨌든 새 정부의 선택은 다시 원상 복귀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의 이제 이름을 보면 대주주 양도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기준,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10억 원 또는 뭐 코스피 1%, 코스닥의 경우 2% 이런 지분율 기준, 이 기준이 과연 대주주를 정말 의미하는 기준인가, 네. 대주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 기업이 한 2천 몇백 개가 있는데 시가총액 평균으로 보면 한 9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중앙값은 그거보다 좀 낮겠지만요. 일단 10억 원이면 9천억짜리 시총 기준으로 지분율이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0.1%의 지분율을 가지고 과연 대주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대주주라고 하면 기업에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0.1% 또는 10억 원 아니면은 뭐 1% 가지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마다도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총 400조인 삼성전자 주식 10억 가졌다고 우리가 어떤 삼성전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거고. 네. 반면에 뭐 시가총액 굉장히 작은 뭐 일부 코스닥 기업 경우에는 10억 갖고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단순히 종목별로 10억을 규정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 수천억 자산가인데 각 종목별로 10억 미만으로 다 맞춰서 분산 투자한 투자자는 세금을 안 낼 것이고 수십 개의 종목으로 다 나눠서 그렇죠. 네네. 예.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네네. 뭐 예를 들어 재산이 한 1, 20억밖에 없는데 한두 종목에 그냥 몰빵 투자한 투자자들은 네.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연말 기준으로 기준일이 잡히다 보니까 연말 기준으로는 10억이 넘었는데 예를 들어 취득 원가는 훨씬 낮았어요. 근데 연말 기준으로 10억이 넘었고 근데 실제 주식을 매도할 때 주가가 빠져도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연말 기준으로는 10억 원이 안 됐는데 그 다음 연도 그 연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 20억의 주식을 팔았다 해도 세금이 부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좀 기준일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연말 전에 개인들은 다 주식을 팝니다. 10억 미만으로 맞추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증시의 주가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보는 더 중요한 측면은 대부분의 기업이 우리나라는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그 주총 의결권이 12월 말 기준으로 생깁니다. 네. 근데 큰손 대주주들이 그래도 뭐 한 주식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한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기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의결권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투자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연말 전에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대주주 좀 친화적인 기관들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의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춰서 확대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방면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 교수님, 이 말씀을 들으면 낮추면 안 되겠는데요?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의 대부분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앞서 설명드린 전체적인 거시 환경을 봤을 때 증세가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증세를 하려고 한다면 좀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정합성에 맞춰서 좀 이 세제 전반을 봤어야 되는데 네. 조금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마찬가지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드리자면 매년 그랬듯이 아마 이번에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게 되면 대주주 회피 물량이 연말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만약에 지속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연말이 오기 전부터 이제 물량 조절이 들어가거든요, 대주주들은. 네.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가 이제 상승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럼 더군다나 더 이제 걱정되는 건 연말에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도 인버스 투자나 아니면
공매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네. 단순히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줄 수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으로도 이상한 오류가 그렇죠. 만들어질 수 그럼 있다. 그 과정에서 그런 기대하는 세수는 거둘 수 있느냐? 대주주의 자격을 일부러 지금 빠져나가려고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대주주가 안 되거든요. 과세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한 만큼 세수가 거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의 변동성, 특히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에 개인 투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대주주 기준을 가지고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과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걸 대주주로 이렇게 무슨 무자르듯이 하지 말고 그렇죠. 예. 그냥 번 것에 대한 과세를 그냥 그렇죠. 적정한 예. 비율로 매겨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이 정부의 기본 방향은 증시도 부양하게 되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과 손실을 전부 다 상계 처리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정 금액 이상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라고 하면 뭐 몇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증시 부양 차원에서 좀 더 큰 금액으로 예컨대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하는 정도 금액은 맞춰줘야만 머지 무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장기 보유라든지 아니면 2월 손실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조금 완화된 형태 그리고 부분적인 금융소득세 형태로 세제를 좀 잘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인수위도 없었고 그리고 뭐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만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급하게 세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좀 빠르게 정책 대응에 나서다 보니 이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건 교수님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에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저도 반대입니다. 반대하세요? 그 앞에 두 분이 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10억 원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1인데 408조거든요. 거기에 10억 원은 0.0002%입니다. 네. 감이 잘 안 오실 건데 50만 분의 1입니다. 이게 과연 대주주냐, 과세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세수 효과가 뭐 2천억이라 그러는데 연말에 2천억 팔아버리면 2천억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네. 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주 양도세를 10억 원으로 낮출 경우에 그럼 얼마나 많은 그 주식 투자자 전체 주식 투자자 중에서 얼마나 과세 대상이 되느냐? 얼마 안 돼요, 사실. 예, 그렇게 많이 안 되면 그래서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지금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부자 감세라고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10억 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2023년 기준으로는 3,200여 명 정도, 전체 개인 주식 투자자의 0.02%. 물론 지금 주가가 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예를 들어서 0.1%도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무슨 증시가 무너진다느니 연말에 매도세가 터진다느니 이건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해당되는 숫자만 보면은 이제 작을 수 있겠지만요. 사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주식을 팔았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연말에 주가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때도 뭐 올랐던 해도 있고 빠졌던 해도 있지만 그래서 이 특정 팩터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뭐 어떤 이런 산술적으로 구할 수는 없겠지만요. 기본적인 시장의 심리를 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주주가 팔 걸로 뻔히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도 사실 눈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빨리 주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더 먼저 파느냐. 그래서 이게 시장 전체적인 영향을 보면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주주 양도세도 양도세인데 증권 거래세율도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살 때, 팔 때 내는 세금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계속 단계별로 낮추었던 건데 금투세 도입이 유원해졌으니까 이걸 다시 원복시킨다. 이 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의 지속성 또는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약속한 대로 해왔으니 이게 안 지켜졌으니 돌리는 게 맞다. 일견 뭐 지금 일리가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보입니다. 논리는 그거죠? 예, 네. 그런데 증시 부양을 내세우면서 거래 비용을 더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상치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증시 부양을 기대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정치를 그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 이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제도를 결국에는 세율을 좀 인상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단계적으로 차등화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매일같이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래 네. 비용을 좀 많이 발생시켜서 그 경우에 있어서는 또 자본시장의 안정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좀 증권거래세를 좀 과세를 하고 그리고 예컨대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투자자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좀 세부담을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좀 종합적인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사실 증권거래세가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부담하는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네. 그 이유는 뭐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유동성 공급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매도 거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성 거래라는 목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증권거래세를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형평성의 다만 문제도 있군요, 내부적으로는. 예. 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럼 이 정부에서 또 굉장히 추구하고 있는 바가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불법 조작 세력들을 적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런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가짜의 그 허위의 공매도 거래를 한다든지 무차익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편법적인 유동성 거래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한 번도 증권거래를 추진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 시장 조성과 안정을 위해서 혜택을 줬더니 그 혜택을 남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차원에서의 조치. 이것은 결국에 증시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세수 확보에도 훨씬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뭐 여태까지 감면해줬던 거 금융투자소득세 시작 못하니까 지금 당장 올리겠다. 그러면 증시 안정화에도 그리고 부양에도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도 글쎄 시기적으로 좀 잘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세 자체도 증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사실 그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을 했더라면 이러한 논란 자체가 없었겠죠, 그죠? 네. 근데 뭐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되돌리니까 시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 정권거래세율을 올리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제 정권거래세라는 게 없는 국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정권거래세 자체를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거의 없죠. 네, 0.00 제가 알고 00 거의 제로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사실 주식시장 안에서도 증시가 좀 이제 분위기가 북돋고 막 활성화되려면 거래가 사고 팔고 이 거래가 좀 많아져야지 증시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효과도 뭐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증권거래세 인상은 우리 증시 코스피 5천 가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투자자들이 더 관심 있는 거는 앞서 이제 얘기한 대주주 양도세나 네, 아니면 네. 배당 분리과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런 증권거래세가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투세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세가 또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책적으로 금투세랑 이렇게 맞바꾸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올리는 방식 물론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요. 그래도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이 연계되는 내용인데 본부장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35%,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이제 분리과세할 수 있는 일종의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라는 걸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부족해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더 낮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한 그럼- 20% 정도면 그래도 다 20% 이상이면 다 해당돼야 된다. 분리과세. 좀 더 낮은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배당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돼서 과세됐을 때도 네. 이게 지방세 포함 49.5%였지만
이게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배당세라는 거는 법인세 낸 다음에 주주 몫에서 한 번 더 내는 이중과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중과세를 좀 보완하려고 그 배당소득 그로스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인세 낸 만큼을 일종의 좀 이렇게 감액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존 세제 하에서도 49.5%의 세율이 한 30% 중후반대 정도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실효세율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개편한 35% 지방세 포함 38.5%인데 사실 기존이랑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차이 나는 거를 이제 못 느끼는 그런 세감적으로 못 느껴요? 저 네, 정도면? 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당 성향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한 26%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과세 같은 게 일종의 어드밴티지가 도입이 되면 투자자들도 배당 좀 많이 하는데 투자하려고 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를 고려한 배당을 좀 늘린다든지 뭐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건 본부장에게 먼저 듣고 예. 그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안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는 본인 지분율이 낮아서 배당 주면은 다른 주주들한테 다 돈이 새기 때문에가 1번일 거고 그다음에 2번이 세금 형태로 정부에 나가기 때문에 두 가지일 텐데 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절감되는 게 아주 크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 내다가 40% 낸다고 그러면 배당을 파격적으로 더 할까?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효과를 누리려면 세율을 조금 더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 소득세율 자체를 낮춰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딜레마가 있는데 정부도 세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무턱대고도 낮추기도 뭐한데 이 중간쯤에 적정한 선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통계 자료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에 나온 국세 통계를 보시면 배당소득 5억 원을 초과해서 금융수당 종합과세로 신고한 사람들 숫자가 6,882명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신고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33만 6,246명, 비율로 따지면 2.05%고요. 전체 종합과세 신고자들 보면 1,148만 1,360명인데 여기하고 비교하면 0.06%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6,882명의 극소수의 금융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약 56%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신고했던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1조 7,392억 정도인데 네. 지금 말씀드린 6,882명이 12조 3,327억을 신고했습니다. 그 말은 0.06%의 인원이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초보자 감세다라는 거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말은 이렇게 감세해준 효과가 6,882명이 대부분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6,882명이라고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 논리가 너무 과하게 비약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세율을 더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 증시가 활성화된다. 저는 이 방법도 당연히 필요하리라 생각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미국처럼 이렇게 대주주들이 의도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 뭐 좀 과도하게 유보를 하는 경우에 이 유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의 예컨대 과거 우리나라에서 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 같은 이런 배당을 유도하는 그 세법 규정들도 있거든요. 세금 가지고 증시를 부양한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게 효과적인 건 첫 번째 배당뿐만이 아니고 과거 우리나라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면 고용 증대와 그리고 투자 증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러면 단순히 배당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배당도 늘리고 거기에 투자와 고용도 늘린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 낙수 효과 기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늘리고 고용도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만큼 중소 중견기업들도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가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저는 대주주에게 어떤 이런 조세 부담을 경감해 주나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을 증시로 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2022년 통계까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토지 건물 주택에 몰려 있는 자산 총액이 네. 대략
우리나라 전체 GDP의 7배 가량 됩니다. 1경 4천조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10%만 꺼내와도 1,400조 가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쨌든 증시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 비용, 다시 말하면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거시 정책을 가져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 부담도 좀 높이고 그런 반면에 자본시장에는 세금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이 구조가 갔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하나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세부 부담을 높이지 않을 거야라는 신호를 준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거래를 포함해가지고 그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런 신호를 내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준다. 6,882명을 위해서 저는 이거는 정책이 완전히 혼선에 빠져 있다.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 나온 김에 증권거래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하나 빼먹었는데 증권거래세 세율도 지금 굳이 인상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증권거래세는 매도 단계에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증시가 부양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주가 10,000원이었던 게 20,000원이 되면 세수도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거래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켜서 다시 말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는 건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주주 물량 출회로 인해 주가가 연말에 하락한다. 그러면 세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파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대주주 물량 회피를 던짐으로 해서 과세를 피하기 때문에 소득세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증시 부양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실은 너무 정책이 좀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좀 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해서 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도 좀 보태 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당이 우리가 너무 짠물 배당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 바라보고 투자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미국 고배당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돌리죠. 그걸 바꿔보겠다라는 건데 지금의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좀 그런 걸 유도하기에는 너무 약한 안이 아닌가라는 지적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유 교수님 뭐 6,800명에 대한 그 일정 그 인원수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배당을 늘리면 이 주가가 부양되는 효과는 있거든요. 최근에 그 우리 주식이 많이 오른 이유도 그 배당 관련한 그 분리과세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김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배당세 공제 해가지고 기존에 뭐 한 30몇 프로 과세되고 있던 걸 뭐 분리과세하면서 또 30몇 프로로 하겠다. 그 전혀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하려면 아예 확 낮춰가지고 한 25% 정도로 하면 이 정시가 부양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금 자신의 이제 은퇴 후 노후 자산을 이런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계속해서 그걸로 연금처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그분들은 예를 들어 사고 팔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비중보다는 기관 투자자를 통해서 투자하는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자주 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 따지면 DC형 같은 연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곳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도 이 투자자들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배당 정책에 있어서 주주들을 위한 고배당 정책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일종의 이제 문화이기도 하지만 선순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없는 거죠. 우리는 웬만하면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배당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명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먹혀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이제 명분으로 배당을 적게 하거나 안 하고 돈을 이제 회사에 쌓아 놓는데 그러면은 과거 한 20, 30년을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했냐를 보면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시총보다 더 많은 순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상장사들이 해외 다른 상장사 비교했을 때 사내 유보금이 많은 편이에요? 엄청나게 재무제표 네,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기업들은
오히려 벌어들인 이익이나 쌓여 있는 자본보다 더 많이 배당해서 자본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뭐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너무 돈을 투자도 안 하고 주주한테 돌려주지도 않아서 기업에 너무 많은 자금이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배당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냥 쌓아놓다가 나중에 그 다 같이 인정받아서 자기 대주주 지분만 비싸게 뭐 사모펀드나 어디에 팔든지 이런 일도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이제 세금이랑 관련 없는 거버넌스 얘기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경영 지배권 지분을 거래할 때 다른 주주 지분까지 다 사줘야 되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 다른 국가나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런 제도는 없지만은 그런 이사들의 충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로 그게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권 프리미엄을 많이 누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그런 현금 다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다 같이 본인 지분으로 다 인정받아서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배당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자녀들한테 회사 물려주고 하다가 나중에 다른 형태로 다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기업의 설명도 맞지는 않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 될 거다. 이 얘기도 맞지 않는 거네요. 예, 저도 오늘 본부장님 말씀에 뭐 10분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사실 포커스가 지금 조금 저는 엇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 감세해주겠다. 저는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경우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를 위해서 진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제때 정확하게 행사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사실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하게 좀 공정한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연기금조차 이런 상황이고요. 더 네. 나아가서는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집중투표제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대주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재벌 뭐 이런 기업들이 연기금만 잘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 우리는 뭐 소액주주는 집중투표제를 할 수도 없게 법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배당을 주고 안 주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감세를 해서 이 배당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적절히 개정을 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보다 더 높은 지배력을 발휘하는 것을 좀 제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보금을 결정하고 배당도 결정하고 남는 돈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도 점점 늘려간다면 네. 기업이 장기적인 그 수익 창출 능력이 강화되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는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감세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대주에 감세해줘가지고 이렇게 세부담을 덜어서 배당을 늘려야 되느냐? 저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포커스가 다르긴 하고 뒤에 또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예컨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감액 배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기업의 계속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자본이익금을 헐어서 배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감액 배당을 여친까지 해왔던 몇몇 기업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대주주들이 감액 배당을 결정한 겁니다. 일종의 그 기업들의 절세의 한 수단으로 기업의 절세가 활용이 아니라 되더라고요. 대주주의 절세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건데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한다. 감액 배당은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세금으로 해볼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는 건 감세를 통해서 배당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뿐 아니라 그리고 기업이 건전하게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신 기업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상법과 관련된 규정을 잘 검토를 해서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도 2배로 상향됩니다. 0.5에서 1%로 상향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손실 이자 장사를 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죠. 이 교육세를 2배로 올린 것에 대해서 일종의 횡재세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자 장사니 횡재세니 하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은행이 돈을 떼일 위험을 지고 이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는데 이게 시장 경제에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도 내고 교육세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 교육세를 2배를 인상을 했는데요. 이 법인세율 인상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입 금액 11조를 가정을 하면 10조 그 정가 1조 이상 되는 10조에 대해서 교육세 정가율 0.5%를 곱하면 500억의 추가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세율 인상은 좀 지나치지 않는가. 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교육세를 소비자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인이 대출 받을 때 교육세 상당 부분을 가상금리 산정에다 반영을 하면 결국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교육세를 2배로 올린 그 기저에는 사실 뭐 은행을 비롯해서 보험회사 영업이익 수준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비약적으로 늘었어요. 2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손쉬운 이자 장사다라는 비판이 나온 게 이런 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2배로 올린다라는 건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 산업이죠. 네.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고 규제를 강화하면 돈을 못 벌게 돼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얻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산층들이 부채가 증가한 상황인데 이거는 국민은 가난해지고 금융기업은 굉장히 이익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차원으로 가게 되면 또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좀 손쉽게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세수 효과를 좀 고려한 것 같고요. 네. 규제를 풀어줘서 돈을 벌었으니 그에 상하는 걸 추가로 납부할 필요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대부분의 이익이 모험 자본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이익보다는 손쉽게 대출 이자, 다시 말하면 이자 마진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부득이하게 코로나 시즌에 그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었으니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조금 일부 좀 세부담을 늘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 이런 부분이 고려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횡재세로 보느냐 이거 좀 과도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횡재세 비슷한 이름을 붙여서 이제 부과하려고 했었죠. 예, 근데 예. 이제 배임 논란도 있었고 해서 무산되긴 했지만 근데 횡재세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에 특정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금융회사가 지금까지 매년 전년 대비 뭐 20% 30%씩 단기 순이익 증가했다고 굉장히 많은 그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그 안에서 금융회사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주들은 굉장히 많은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이익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담한 이자 비용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정한 그 상황에서 정책 기조로 인해서 어쨌든 정부가 재정을 방출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환원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렇게 좀 세부담을 높여서 회수하는 것은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또 한번 다음 이슈로 짚어보죠. 이게 사실 이것도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법인세를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 세율을 이제 25%, 24%로 낮췄었는데 이것도 다시 25%를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로도 다 올리죠. 법인세에 있어서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낮췄죠. 낮추는 법안을 더 연장했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와 명확하게 대비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시장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주가에도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아무래도 법인세가 올라가면 주주 순이익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데요. 근데 사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인세 24%에서 25% 최고세를 올린 거는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순이익이 요 정도 줄어드는 것보다 실제 주주한테 지급되는 배당에서 느끼는 그런 세율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정책적인 문제로 저는 이제 뭐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네. 제가 뭐 이런 세금 전문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글로벌리 봤었을 때도 부담이 좀 높은 편인가요? OECD하고 비교하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법인세라는 게 사실은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 기업 실적에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몇 년간 법인세가 100조에서 80조, 60조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최근 몇 년간 많이 줄었잖아요. 예, 예. 네. 그 이유가 사실 삼성전자만 봐도 한 매년 10조 원 정도 법인세를 내다가 네. 작년, 재작년은 거의 안 냈거든요. 이 반도체가 부진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법인세율 인하 때문에 세수가 많이 줄었다. 그거는 좀 말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말이 안 되고. 그냥 사업이 안 좋았던 거죠. 영업이익을 그렇죠. 못 냈으니까 거기에 따른 법인세 네, 감소가 맞습니다. 불가피했다라는 측면인 예, 예.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현재 뭐 상품 개정도 그렇고 한미 그 관세도 그렇고 그런 여러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법인세만큼 또 1%씩 내린다는 거, 이건 뭐 대기업도 물론이지만 중소기업도 그만큼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인상 반대. 교수님. 저는 이제 좀 과도한 엄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유가 뭐냐면 그 지난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25%에서 24%로 1%포인트 명목세율을 인하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4조 한 6천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있을 거다. 그런데 뭐 금방 그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3년 새에 100조 가던 법인세 수가 지금 현재 뭐 작년 기준으로 60조까지 떨어졌거든요. 명목세율 1%포인트 떨어뜨렸더니 세수가 40% 감소한 거죠. 물론 경기적인 효과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실효세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을 좀 빠뜨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2022년도에 그 명목세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법이 개정되면서 23년도에 24%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23년도에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대략 21.8% 정도 됐고요. 네. 24년도에는 18.6%로 하락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실제로 세금 낸 게 얼마냐를 기준으로 본 건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5대 기업의 경우는 13.9%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평균 14% 정도 그 실효세율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 낮은 거죠. 이게 그러면 첨단세 공제 같은 걸 받아서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명목세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명목세율 1%포인트를 인상한 것 이외에 제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있었던 세제 개편에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개편된 거 또는 개정된 거 그거를 바로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네. 한 2개 정도? 그 이외에는 뭐 오히려 지금 저 국가 전략 산업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넓혀주고 오히려 그 세제 혜택을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1%포인트 인상, 명목세율 인상했다 그래서 세수가 증가할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보여지지 않고요. 증가하더라도 기대한 것보다는 매우 그 규모가 작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트럼프 관세 압박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뭐 보증하고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 말은 국내 투자돼야 될 자금이 미국으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그 돈이 국내 투자가 됐으면 사실은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미국으로 어쨌든 몇 년 안에 나가게 돼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앞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수효과 기제가 미국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 말은 우리나라의 세수가 더 늘어난다고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가 이렇게 뭐 거의 4% 가까이 코스피 기준 3.88%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아마 이 미국에 과도하게 또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해서 국내 네. 투자가 감소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경제 이제 뭐 내수가 단기간 내에 좋아지기 어렵겠구나라고 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로 인해서 벌어진 게 아닐까.
금요일 날 이미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주로 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명목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효세율이 중요하고 실효세율이 인상될 수 있는,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아주 정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1%포인트로 대기업들에게 갑자기 세부담이 증가하는 일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부담을 낮추려고 했던 이제 기존은 방향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담을 떨어뜨려서 기업들이 투자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자라는 건데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빨리 다시 또 원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요. 22년도에 대선 이후 바이든이 바로 왔던 것이 다름 아니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네. 반도체 들고 쇼잉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텍사스 테일러시에 투자한 금액이 14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평택이나 오산에 투자돼야 될 돈인데 이거 바이든이 와서 한번 쇼잉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적어도 그렇게 해외에 투자하는 것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재투자로 활용될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오히려 혜택받고 번 돈들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의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런 경로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 투자를 축소하고 해외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었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그런 내용은 거의 대부분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1%포인트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 효과가 있을 거다. 좀 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뭐 어쨌든 논의 끝에 빠졌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쉽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어요. 오랫동안 논의했던 부분인데 결국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지 않았나. 아직도요? 되게 오래 논의하지 않았나요, 저희? 상속세 개편은 한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해 왔었는데 사실 그래서 좀 빠진 게 아쉽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말씀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세제 개편안에서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상속세 개편이 돼야 되는 이유로는 첫 번째 이제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 10억이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그전에는 10,000명 미만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2만 명이 또 넘었어요. 그 말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정도만 있어도 뭐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다음 10,000명 중에 또 절반 정도는 이 10억에서 20억 사이 그 정도 중산층이 이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산층에 이제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산세제 자체도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70년 동안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속인별로 받는 사람별로 유산 취득세로 바꾸자 그런 지금 논의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유산세 제도 자체가 OECD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세율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간에 뭐 상속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제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속히 개편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결국 상속세 부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냐가 지금 쟁점인 것 같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계속해서 뭐랄까 의견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좀 고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상속세 세수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네.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게 우리나라의 세수입에도 도움은 안 되는데 이거를 이슈레이징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으로 갈등을 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저도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상속세 부담이 정말 커져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공제나 아니면은 세율까지도 손을 대서 아주 전폭적으로 세분을 낮춰주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정책 기능이 무력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 SBS 비즈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부분인데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전설적인 철강왕 대부호 이분이 부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이상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설파를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대략 100년이 채 안 됐죠.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86년도 이후에 80년 레이건 감세 이후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상속세와 그리고 자본이득세에 대한 감세를 진행한 결과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 말은 가장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세는 세수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회적 합의가 아주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다. 왜냐? 상속세는 결국에는 상속재산을 회수를 해서 기회의 균등, 다시 말하면 젊은 계층의 출발의 균형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네. 세수나 뭐 자산가들에 대한 증세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건 조금 시야를 너무 좁게 본 게 아닐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은 세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와는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죠. 설득과 소통의 문제인지, 목표와 방향성의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 일단 정직한 진단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선을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